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미술 중에서 상당히 치열한 미술 자체를 놓고 미술 관련된 담론이라고 그러죠.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된 대표적인 사례가 순수 미술과 프로 미술 간의 논쟁 또는 대립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논쟁이랄까요? 논의는 오늘날까지 한국 현대미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뭐 문학에서도 예술에서도 항상 뭐 순수와 참여라든가 말이죠. 예. 이런 논쟁은 이미 일제 식민지대 때부터 배태되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무관한가, 현실과 맞물려 있는가, 예술과 정치의 관계라든가 예술과 삶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 자체를 치열하게 인식하게 했었던 시간대는 1920년대 중반, 20대 초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다시피 1917년에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됐다기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렇죠? 네, 레닌에 의해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나 봉건 체제를 붕괴하고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나라를 건설한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했었던 모토가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였습니다. 이 제국주의에 반하고 봉건주의에 반하면서 노동자, 농민이라는 프롤레타르 계급들을 위한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모토는 당시 식민지 상황 속에 있었던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매력적인 소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을 때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시리아 방송대국을 썼었던 장지연이라는 언론인은 신문에 러시아 혁명은 복음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민지 지배에 있었던 조선인들에게는 반제국주의나 반봉건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요구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라는 지역주의로부터 벗어난 것 동시에 봉건 제도로부터 탈피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그런 영향이 알게 모르게 1919년 3.1운동에도 반영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어쨌든 좌절되고 났을 때 이 사회주의 사상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3.1운동을 겪고 난 이후에 많은 이들은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지식인 계급들에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모여서 그것을 논의만 했지 스스로 경찰서에 가거나 스스로 찾아가서 위협을 했었다면은 대다수 민중들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장터에서 거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만세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3.1운동을 겪고 난 이후에 많은 지식인들은 민중이라고 하는 당시 이름 없는 서민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자각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3.1운동이 좌절되고 난 이후에 민족 해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체적인 세력으로서의 민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새삼스럽게 부각됐었다. 그와 동시에 1919년 3.1운동이 좌절되고 나서 일제가 문화통치로 정책 기조를 바꾼 이후에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유학 가는 것이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920년대 되면 그 이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일본으로 유학 가는 숫자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용이하게 허용해 준과 동시에 사실은 그들이 실용적인 차원의 학문을 접한다기보다는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렇게 좀 현실과는 좀 무관할 수 있는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권유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1920년대 초에서 25년도, 26년도는 제일 많은 제1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 시간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일본에 간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경도되거나 또는 당시 그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또는 전 세계를 휩쓴 새로운 학문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조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에 무척 경도돼서 돌아온다. 물론 얼치기 사회주의자도 있고 골수 사회주의자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는 이렇게 막스 레닌에 대한 저서를 읽거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 당시 지식인이라면 당연한 소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1920년대 중후반에 일본에 유학 간 초중후반, 중반에 유학 갔다 온 많은 이들이 국내에 귀국하면서 이들이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로 변신하게 되면서부터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주의적 이념 사상을 갖고 당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바라본다라든가 또는 미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립 구조가 생겨났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1922년도에 염군사라고 하는 단체가 생기는데, 이건 소은경이라는 문학인을 중심으로 문학인들이 무산계급, 즉 노동자 농민계급들을 위한 예술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염군사를 조직합니다. 1922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예술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노동자 농민, 무산자 계급을 위한 예술을 하겠다고 의도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을 연군사라고 말해볼 수 있는데, 그 다음 해 1923년도 9월에 파스큐라라고 하는 단체가 생깁니다. 파스큐라는 여기 단체에 가입했던 회원들의 이니셜을 취합해서 단체 이름을 만든 건데요. 여기에는 팔봉 김기진, 정관 김복진, 또 여러분 잘 아는 임화라든가 또 박영희라든가 또 여러분들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의 이상화라든가 안석주, 서경 안석주이죠. 이런 쟁쟁한 문학예술인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파스큐라나 염군사는 문학인을 주축으로 하지만 문학인 또는 미술인들이 결합된 단체고,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추정하면서 예술이 순수함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외에 당대 조선 현실을 직시하고 조선의 현실적 구조나 이 정치적 모순 자체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무기로서의 예술, 또는 그 부르주아들이라든가 또는 자본가 계급들만이 향유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일반 민중들도, 일반 서민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예술 단체를 파스큐라 또는 염군사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22년과 23년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술이나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좀 입장에 따라서 분열되겠죠. 당연하겠죠. 미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작가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 현대미술하는 수없이 많은 작가는 뭐라는 사람일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까요? 작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술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시장에 가서 작품을 본다고 하는 건 그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는 미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미술에 대한 입장, 가치, 또는 미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또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미술하고는 다른 어떤 새로운 미술에 대한 생각 내지는 새로운 감각과 감수성을 만들어내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들이 익숙하거나 상토화된 습입돼버린 지각과 감각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기보다는 익숙하고 타성화된 감각을 가로질러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키는 거겠죠. 좀 그게 미술의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술은 우리한테 관습적이고 상토화된 데서 벗어나게 해주죠. 미술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키는 거겠죠.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건 새로운 느낌, 새로운 지각, 새로운 관찰, 또 새롭게 사물과 세계를 보는 힘으로 전환돼서 그것이 결국은 기존의 굳어진 세계에서 벗어나는 매우 중요한 혁명적 사건이 되겠죠. 예술은 그러면서 정치적이 되는 겁니다.
정치의 내용으로 다루는 미술이 정치적인 미술이 아니라 미술 자체가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켜서 기존의 가치관이나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감각, 새로운 사유, 새로운 지각으로 뻗어나가고 그런 것이 기존의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흔들어냈을 때, 틈을 만들 때, 이격이라고 그러죠. 그런 틈을 벌어내는 작업들이 매우 정치적인 작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난 80년대 민중미술은 미술을 이념을 매개하는 단순한 수단으로만 오인했거나 잘못 인식했다는 아쉬움이 있겠죠. 식민지 시대 프롤레타리아 미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를 미술화하는 것이 있죠. 정치를 미술화. 그렇죠? 미술의 정치와 정치의 미술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술을 정치화시키는 것, 정치를 예술화시키는 건 무척 다르죠. 정치를 예술화시키는 건 대표적으로 나치즘 같은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군복, 행진, 행렬, 도열, 휘장, 사열식 이런 어마어마한 시각적 스펙타클한 북한의 지금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군대의 사열이라든가 도열이라든가 거대한 벽화라든가 무지막지한 탑이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이런 게 정치를 미술화시키는 수단들입니다. 반면에 미술의 정치화는 미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감각으로 변화시키는 것, 거기서 어떤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논의를 당시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1920년대 되면 이 땅에 사회주의가 들어온다. 우리는 물론 지금 현재 분단국가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좀 독한 사회주의 정권인 북한과 대결 구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남한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불온시되거나 금기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래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계급 구조에서 벗어나서 생산관계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다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하는 분배한다고 하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고 하는 데서 분배한다고 하는 걸 보여줬던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걸 커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건 너무 이상적인 세계 아닌가요? 아주 옛날부터 인간들은 그런 세계를 꿈꿨겠죠. 그렇죠? 빈부격차라든가 계급의 차별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자신이나 일할 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똑같이 다 공유하고 그럼 너무너무 이상적이죠. 알다시피 노자가 가장적인 이상 국가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개와 닭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 국가라고 말했어요. 너무너무 작은 소규모 공동체겠죠. 개나 닭이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의 국가면 얼마나 작은 국가입니까? 마을이지. 마을도 너무 작은 마을 아닐까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이런 커뮤니즘에 대한 공동체 이상 국가에 대한 이데아라고 하는 것들은 있어 왔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정치하게 구조화시킨 사람은 우리가 막스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막스는 국제는 커뮤니즘을 주장했겠죠. 그러나 커뮤니즘으로 가기 전 단계가 사회주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 커뮤니즘으로 가기 이전의 단계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분배받는. 여기는 분명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렵겠죠. 어쨌든 그런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인식들. 또 하나는 당시 막스의 이런 주장이 중요했던 건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빈부격차로 인해서 고통받는 노동자의 농민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자본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이 자본관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스의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이었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풀어놓은 거에 그의 일련의 저작이었다고 그런 문제의식 주어진 사회의 조건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이 문제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논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그 막스의 논의의 길에서 그런 것에 영향받아서 그 단대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의식을 끝없이 현재의 삶 속에서 추인해서 우리 현실을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논의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광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곧바로 뭐 좌경이라든가 종북이라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문제의식 틀을 갖고 사회를 본다. 어떤 문제의식 틀일까요? 맥락 속에서 보는 겁니다.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항상 맥락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물병이 있어요. 풀무원 샘물이라고. 네. 이게 여기 놓이면 제가 마시는 물이 되겠죠. 아직 제가 마시지 않기 전에는 뭐 오브제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물을 마시는 순간 이거는 제 목구멍으로 들어와서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물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전시장에 갖다 놓으면 오브제가 되겠죠. 그렇죠? 독특한 설치 미술이 되지 않을까요? 오브제가 되겠죠. 또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것의 본질이 있을까요? 본질은 없습니다. 여러 맥락 속에서 이것은 쓰레기였다가 오브제였다가 식수였다가 이런 식으로 끝없이 돌아다니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겠죠. 이런 거를 유물론이라고 하는데 유물론은 외부에서 사유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본질을 상정하지 않고 항상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존재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유 방식을 우리가 유물론적 사유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가깝다고 말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땅에도 사회주의 사상이 20년대 초반에 들어왔다. 이 20년대 초반에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은 비로소 당시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들과 첨예한 대립을 갖는다. 당시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들,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이 된다. 즉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식민지 체제를 놓고 대립과 분열을 노정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광수 같은 민족개조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민중의 힘을 불온시하거나 그런 민중의 힘을 돋구는 사회주의자들이야말로 조선민족을 분열시키는 이들이라고 폄하하면서 총명하지 못한 민중을 선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작태를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반면에 김복진 같은 파스큐라나 또는 나중에 카프로 가는 많은 작가들은 그런 부르주아들에 맞서서 민중의 힘, 조선 민중이야말로 가장 식민지 상황 속에서 피폐한 상황, 열악한 조건, 경제적인 착취, 이런 것에서 시달리고 있는 민중들을 우선시 봐야 되고 그 민중들이 대다수 조선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당시 식민지 시대의 민중들과 조선 민족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인가 또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거나 또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술을 향유할 수 없을 때 이들이 적극적으로 미술을 향유하고 이들이 생산해내는 것들이 중요한 미술 작품으로 전화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복진 같은 경우는 상공업과 미술을 접목시키거나 디자인과 미술을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여러 일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김복진, 안석주가 당시 식민지 경성 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품평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간판 품평을 하잖아요. 그렇죠? 간판도 중요한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그건 소박하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그것도 매우 의미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미술을 생활화시키는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수하게 미술계 내에서 자족하거나 전시장이라거나 한정된 공간 속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미술작품으로 중화될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그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목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달리 간판에 품평하지는 않겠죠. 왜 간판이라는 걸 주목하겠어요?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1923년과 22년에 각각 만들어진 파스큐러와 염군사는 1925년도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일명 카프로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염군사와 파스큐라라고 하는 단체가 함께 결성된 것이 통일된
결성된 단체를 우리는 카푸라고 합니다. 또는 프로예맹이라고도 줄여서 말하죠. 프로예맹, 프롤레타르 예술가 동맹. 그 산하단체가 프롤레타르 미술가 동맹도 있습니다. 김복진의 당시 저로서는 파스큐라, 그러니까 1923년대에 파스큐라와 함께 나중에 카푸로 옮겨가면서 그 파스큐라와 카푸의 핵심적인 활동가, 이론가는 단연 김복진이었습니다. 김복진은 알다시피 최초의 조각가였었죠. 그렇죠? 예. 특히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운동가 가족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김복진 형제입니다. 김복진의 동생이 바로 김기진입니다. 팔봉 김기진. 정관 김복진. 둘은 고향은 청원이고요. 청원이면 지금은 청주입니다. 청주. 꽤 몇 년 전에 그 김복진의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때 청원 쪽에. 김복진은 1944년도에 죽었고 김기진은 1985년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김기진 동생, 정관 김복진의 동생은 유명한 문학평론가, 시인, 소설가로 일제시대 때 아주 날렸던 사람이고요. 특히 이 프롤레타르 예술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발표했던 대단한 지략가라고 말해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1940년대는 친일도 돌변한 사람입니다. 친일하지 않은 그 프롤레타르 예술가 동맹에서도 상당수가 40년대, 30년대 후반에 다 친일하는데, 친일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임화나 뭐 박헌영 같은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김복진의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김복진 논의를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김복진은 일제 통치하에 있었던 조선민족, 특히 민중의 참담하거나 암담한 생활을 주목해야 된다고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들이. 또 하나는 오늘날 당시 식민지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가 도래함에 따라서 소수만이 노동의 환희를 향수하고, 또 그냥 들으세요. 찾지 마시고. 있나요? 들으시면 됩니다. 김복진은 무슨 소리를 했는가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복사문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도움은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 일제시대 때 자본주의가 도래함에 따라서 소수만이 노동의 환희를 향수하고, 또 대다수의 민중은 강제된 노동으로 인해 예술적 쾌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파악하면서, 그래서 당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화 보셨었죠? 그렇게 번화한 경성시가지와 새로운 문물, 상품의 유혹, 그 경성시가지는 이른바 꿈을 보여주는 스펙타클한 공간이겠죠. 그러나 조선 민중들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거나 내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웠겠죠. 물론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향유하고 욕망하겠지만 그 욕망은 매번 미끄러지겠죠. 그런 식으로 빈부격차들은 끝없이 골이 깊어지고, 돈이 있는 자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이들은 전시장이라든가,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전시장 다니나요? 전시장 다 안 다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복진은 민중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창조자면 예술의 창조자다. 그래서 민중을 위한 예술, 또 우리 민족을 위한 예술이 되어야 된다고 좀 추상적이지만 소박하게 인식했던 것이 바로 김복진. 이게 1920년대입니다. 파스큐라 할 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1925년도 카프로 넘어가면서 초창기에 민중을 중시하거나 민중을 위한 미술, 민중의 정서, 이런 다소 소박한 온정주의랄까 인정주의적인 관점은 1925년 카프로 옮겨가면서 1926년부터는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예술론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조금씩. 이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3.1운동이 좌절되고 나서 많은 이들이 당시 식민지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서 민중들, 특히나 민중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뭐 굳이 그 계급적 관점을 떠나서, 알다시피 식민지 상황 속에서 가장 착취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들이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기근에 아사자가 엄청나게 속출하는데 식민 상황에서 그 가난과 아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든 빈민 계층들은 다 도시 빈민 노동자로 전락하거나 대다수 여성들은 다 매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 그런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 아무리 경성시가지가 불이 번쩍번쩍 밝히고 새로운 이국적 물건들로 흘러넘치는 자본주의의 완숙한 상황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실 조선의 실제 상황은 굉장히 피폐하고 열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민중들에 대한 관심, 또 그들은 예술에서 소외되잖아요. 예술의 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줄까? 또한 그들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중요한 예술품으로 인식하자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었다. 그것이 1920년대 초반기에 김복진의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3.1운동 이후에 민중들의 힘에 주목한 결과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바로 톨스토이의 논리였습니다. 톨스토이의 민중예술론이 당시 식민지 상황 속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인도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톨스토이의 민중예술론이 있는데요. 식민지시대 때 김복진은 톨스토이의 저서를 읽고 톨스토이와 같은 사상가, 예술가가 되고자 열망합니다. 여러분, 마치 박수근이 12살 때 밀레의 화첩을 보고 밀레 같은 작가가 되고자 열망했듯이, 식민지 시대 때는 많은 작가들이 소개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제한된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시대 때 가장 많이 이 땅에 들어온 작가들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밀레였습니다. 또 로댕이었습니다. 조각에는 로댕, 회화는 밀레, 인상주의 화가들. 물론 피카소도 가끔 들어오지만 아직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 피카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식민지 상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는 누구요? 밀레였습니다. 여러분, 밀레. 밀레 그림 보시면 박순 그림과 좀 오버랩되는 게 있으시죠? 예, 12살 때 꾸었던 꿈은 죽을 때까지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상가로는 이렇게 톨스토이의 민중예술론이 거기에 접목됐다. 초기에는 이렇게 좀 온정적인 측면으로 민중들을 주목했었다. 그러다가 1925년도 카프가 생기면서 적극적으로 민중의 현실을 반영하는 미술, 민중의 현실을 반영하는 미술,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리얼리즘은 리얼리티를 포착하는 거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동어반복적이긴 하지만. 이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9세기에 꾸르베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 예, 신고전주의 이후에 꾸르베는 너무 이상적인 그림에 반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서구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서구미술은 이미 리얼리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시간대의 마르크스는 당시 19세기의 영국 상황 속에서 그 영국의 자본주의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찰스 디킨스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가로 논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후에 1930년대에 루카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리얼리즘론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1930년대 소련은 뭐가 되죠?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공식적 예술 언어로 확립시킵니다. 왜 리얼리즘을 확립시킬까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리얼리즘이라고는 재현 양식이야말로 일반 민중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민중들을 의식화시키는데 가장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양식이 바로 리얼리즘 양식이 됩니다. 재현 예술입니다. 재현 미술. 쉽게 말해서 재현 미술입니다. 재현 미술. 구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전에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소련, 그 다음에 중국, 북한, 다 그렇지 않나요? 북한 미술, 여러분 추상 미술 보셨어요? 거기 뭐 이렇게 주체 선동이니 뭐 이렇게 노동자 농민 그린 거 뭐 추상으로 했던가요? 아닙니다. 거의 일러스트레이션 같죠? 구상 양식이죠? 예. 1930년대 스탈린은 사회주의 초창기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1917년에 레닌에 의해서 형성된 당시 사회주의 혁명 속에서 이루어졌던 미술들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감각, 새로운 지각이라고 하는 혁명적 생각 속에서 흥미로운 미술사조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말레비치나 타틀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구성주의나 구축주의나 미래주의의 후예대 같은,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새로운 전위적인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1930년대 스탈린 체제 하에서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단일한 재현적 틀로 환원되는 순간 그들은 반동으로 몰리거나 다시 구상으로 돌아가거나 숙청당하거나 사라져버리는 아쉬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회주의 스탈린의 오류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리얼리즘을 공식적 미술 언어로 확립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 감각들을 만들어내는 미술의 매우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어떻게 단일한 하나의 형식으로만 그림을 그리게 합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하죠. 사회주의는 당연히 그래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에서. 이 리얼리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리얼리즘은 물론 전형성이라고 하는 걸 포착하는 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전형성을 보여주는 리얼리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을 주로 그리는 이종구라든가 황재영이라든가 많은 작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단일한 어떤 리얼리즘 체계로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약간 초현실적인 것도 환각적인 것도 가미되면서 리얼리즘 양식을 약간 더 유연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30년대 리얼리즘 양식은 너무 재현적인 구상화로만 국한됐었다. 원래 서양 미술은 제가 리얼리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얼리즘이 고착됐던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다 서양 미술사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1425년에 이탈리아에서 브루넬리스키가 바로 투시법을 만들어냅니다. 원근법 아시죠? 원근법. 투시법이라고 하는 거. 브루넬리스키라고. 브루넬리스키가 1425년에 투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투시법이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주어진 납작한 화면에 이 깊이 있는 세계를 단일한 시점으로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마치 깊이 있는 공간감을 쫙 연출해내는 눈속임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환영주의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투시법 아닌가요? 투시법은 이 시점에서 내가 본 것들을 내가 본 지금의 이 순간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성, 지금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옮기겠다는 의지 때문에 추동되는 것들입니다. 이 투시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방식으로만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자신이 눈으로 본 것, 이 시점으로 본 것만을 화면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설정해버립니다. 즉 독선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투시법에 입각해서 최초의 그린 화가가 누굴까요? 바로 마사치오죠. 마사치오. 그 다음에 이 투시법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풀어놓은 사람이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회화론을 쓰죠. 그리고 그러한 마사치오가 최초로, 그러니까 서양 미술에서 최초로 투시법에 입각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사치오인데 마사치오의 뒤를 이어서 가장 탁월하게 원근법을 납작한 평면에 옮긴 사람을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원근법이 기가 막히게 된 그림입니다. 그 이후로 서양 미술은 이런 진리, 즉 재현에 대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재현에 대한 의무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서양 미술입니다. 1425년 이후로부터 꾸르베까지 그러다가 인상주의로 넘어가면서 원근법이 해체된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인상주의도 원근법 해체되던가요? 물론 원근법이라기보다는 약간 평면적으로 보자 완전히 원근법에서 벗어나진 않죠. 원근법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건 어딜까요? 입체주의죠. 피카소의 입체주의죠. 아까 피카소 제가 언급히 말씀드렸는데 피카소는 여러분 물론 추상미술을 만들고 개이상만 특이한 미술을 만들었다고 보이지만 그 사람은 추상미술도 아니지만 피카소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의 의무에 시달리거나 재현이라고 하는 단일한 진리에 종속됐었던 서양 미술사를 비로소 깬 사람이 바로 피카소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카소는 어떻게 말한다면 미술의 정치화를 실현한 사람이다. 제가 말하는 미술의 정치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선동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미술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게 봤었고 당연하게 이해하고 당연하게 이런 것이 미술이라고 강제됐었던 그 감각과 지각을 틀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깨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술의 정치화라고 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피카소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20세기의 미술의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서양 미술사를 깹니다. 첫째는 투시법, 원근법의 입각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오로지 그 재현이라고 하는 닮게 그려야 된다고 하는 강박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롭게 하면서
재현이 아닌 비재현적인 것이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비로소 남겨줌으로써 해방시키죠. 이게 혁명이죠. 혁명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 당연하게 여기고 기존의 삶 속에서 요구되거나 강제했었던 사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방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현하는 게 혁명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피카소는 우리에게 중요한 혁명, 미술사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이죠. 어쨌든 재현이라고 하는 단일한 어법, 또 그런 방식으로만 사물을 보게 했었던 틀, 또 거기에 종속됐었던 강박적 의무를 깬 것이죠. 재현만의 미술의 진리는 아니죠. 진리가 어떻게 단일한 단수로만 얘기될 수 있습니까? 진리가 하나인가요? 유일무이한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깬 건 알다시피 피카소는 투시법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 복수 시점으로 보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네, 단위 시점이 깨지잖아요. 두 번째 피카소 관계 뭘까요, 여러분? 또 피카소의 작품 중에 흥미로운 게 여러분 꼴라주라고 하는 거죠. 꼴라주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캠퍼스 화면에 그림을 그린 데다가 신문지 조각이라든가 실이라든가 녹건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물건들, 오브제라고 하죠. 이런 물건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꼴라주라고 그러죠. 꼴라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하나는 예를 들어 제가 물병을 그린다면 물병을 기가 막히게 아무리 그린다 하더라도 물병 자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제는 그러면서 오류가 나는 거죠. 아무리 똑같이 그린다 하더라도 그건 실자가 될 수 없어요. 실자와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다만 물감과 붓질의 눈속임에 불과하겠죠. 그럼 피카소는 이 물병을 그린 대신 어떻게 할까요? 화면에 갖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화면에 갖다 붙여버리면 이 물병만큼 실제성을 더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꼴라주라고 말해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꼴라주가 갖다 붙여버리면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물질이죠. 그렇죠? 서양 미술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형상에 사로잡혔다면 피카소의 꼴라주는 형상에 사로잡혔던 미술을 해방시켜서 비로소 진료를 다시 보게 해줍니다. 형상 대신 진료가 미술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표정들이신가 봐요. 다시. 그 이전에 그림은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몸을 그렸다, 뭐 풍경이다. 어떤 형상을 그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형상 없는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 어떤 눈으로 가시적인 형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가시적인 형상은 어떤 걸까요? 이미 있는 세계죠. 이미 있는 것, 우리가 봤었던 것, 보았던 것, 그것을 뒤늦게 다시 보여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형상 그림은 우리가 봤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뒤쳐져서. 그것을 흔히 사후적 그림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림은 늘 사후적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서 풍경을 그려요. 작가가 본 풍경을. 그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림을 우리가 보면은 그 풍경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던 풍경을 유사한 풍경을 다시 뒤늦게 보는 거잖아요. 사후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항상 형상에 저당 잡혀 있죠. 반면에 피카소는 그림이 형상에서 벗어나는, 형상이 아니어도 그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꼴라주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신문 조각이라든가 녹근이라든가 인쇄매체라든가 이런 것이 붙는다면 형상에만 늘 형상이 있어야지만 그림이라고 봤던 사람들, 형상이 벗어난 자리에 낯선 물질들, 예? 종이도 있고 녹근도 있고 시 같은 것도 있고 철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보면서 그림이 형상이 아닌 물질들의 연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로소 형상으로부터 서양 미술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피카소 이후에 서양 현대미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상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물감과 붓질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추상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상적 미술은 뭘까요? 형상이 지어진 자리에 그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만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납작한 캔버스에 물감과 붓질로만 이루어진 그 물질의 연출 자체가 우리한테 뭔가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거나 색다른 지각을 발생시키는 것들이라고 좀 거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서양 미술사 시간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1920년대 많은 조선인 화가들이, 예술인들이 당대의 정치적인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함과 동시에 소외된 이들, 민중들, 특히 민중들이 너무 열악한 삶에 처했으니까, 그 조선 민족 대다수가 민중들이었으니까, 조선 민족의 현실을 제대로 보자. 이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술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미술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화돼야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기껏 그릴 수 있었던 그림은 노동자 농민들의 삶을 그대로 그리는 리얼리즘적인 그림이거나 이게 막 봉기하거나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그림들은 그대로 80년대 민중미술이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온라인 민중미술은, 솔직한 말로 민중미술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사실 민중미술이 1985년도, 80년대 초부터 85년도, 95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민중미술전 할 때 15년 전 하고 나서는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해졌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중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거의 없다. 물론 여전히 그런 시각, 관점 속에서 작업을 지속시키는 작가들은 있죠. 그렇죠? 뭐 흔히 뭐 포스트 민중주의라고 말해볼 수 있는 작가들이 좀 조수비라든가 박창경이라든가 이뭉순이라든가,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뭉순이라든가 노순택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각으로 미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송상이라든가 배영원 같은 작가들, 제가 보기엔 그런 작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민중주의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포스트 민중주의자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얼리즘 말씀드렸었죠? 예. 리얼리즘이라는 건 그래서 1930년대에 공식적인 사회주의 언어가 되지만, 그 민중미술은 다시 이전의 재현적인 틀로 미술을 제한시켰다. 이것은 감각을 너무 폐쇄시켰다. 단열화시켰다. 그로 인해서 사회주의 정권 속에서 미술은 지식 상태가 됐다. 사실은. 사회주의 속에서 미술이라는 건 더 이상 뭐 논의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단일한, 똑같이 사실적으로 보고 그러는 지연 속에서, 그건 정말 미술이 뭘까요? 미술은 미술이라는 의미는 없고, 미술은 뭐죠? 단지 어떤 이념이라든가 선전을 도회하는 매개로만 여겨지는 것이죠. 이게 사회주의 정권자들의 큰 오류죠. 미술을 매개로만 본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치명적 실수입니다. 미술은 결코 매개만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술이 매개나 수단에 머문다는 건 얼마나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술이 어떤 이념 논리를 선전하는 도구의 역할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매개라는 거는. 미술이 어떻게 도구의 역할에만 머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김복진은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리얼리티를 얘기합니다. 민족의 현실과 계급적 현실, 그 리얼리티, 우리 당대 조선의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미술이 그러한 조선의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마음, 조선의 정조를 그리자 라고 말하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이죠. 그렇죠? 조선의 마음과 조선의 정조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김복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 일제 식민시대 때 최초로 당시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주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변혁시킬 수 있는 예술의 기능에 천착한 사람이고, 미술이 부르주아들이라든가 또는 전문 엘리트 집단 속에서만 논의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인식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범위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대를 보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어떤 맥락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좌지됐을까를 잘 살펴봐야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그러나 아쉽게도 1980년대는 이 김복진의 오류를 다시 답습해버렸다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 카프와 함께 조선공산당이 있었습니다. 1935년까지가 사실은 10년간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에 있었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 첫째, 일제의 탄압. 두 번째, 이런 논의는 있었지만 그것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돼서 나올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봅니다. 어렵겠죠. 왜 어려웠을까요? 미술이 매개가 아니라 미술의 정치화는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키고 인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 대한 것까지는 헤아리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 약했다. 그런 단일한 구상성 자체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있었었던, 서구 미술의 전통이 이미 있었었던 양식인데 그것으로만 미술 양식을 지어냈던 것들은 당시에 큰 오류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한편 매우 중요한 점은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신들이 처해 있는 당대 현실 속에서 인식하려고 했었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 그랬죠? 유물론적 사유죠. 외부에서 사유하는 겁니다. 유물론 사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외부에서 사유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바깥에서 사유해야지 보이잖아요. 외부에서 사유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에 미술과 현실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점에 춘착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술이 좀 광범위하게 향유하겠다고 하는 것. 미술이 너무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엘리트 집단 내지는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부르주아에만 머물지 않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죠. 그 고민의 실천적인 방식이 뭐냐면 뭘까요? 김복진 같은 경우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그래서 YMCA라든가 토아레라든가 이런 걸 결성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미술을 강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반인들에게 미술을 매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미술을 얼마나 향유하거나 미술에 대한 이해가 얼마큼 돈독해지실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와서 들으시는 걸 보면 굉장히 열의가 있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되게 에어로빅 가거나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과 차 한잔하면서 수다를 떠시고 점심 약속과 함께 백화점 한 바퀴 순회하셔야 되는 시간대에 거의 다 마다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거 듣는다고 하는 대단한 의지이십니다. 미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김복진의 선언을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김복진의 후예들이십니다. 반면 이런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른바 순수 미술을 주장하는 사람들. 첫째, 프롤레타리아 미술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김용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녹향의 희망섭이라든가 오지오 김주경도 논의도 있었지만 김용준을 보셔야 됩니다. 근원 김용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김용준은 알다시피 여러분 김용준도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탈퇴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식민지 시대 때 웬만한 지식인은 다 사회주의 사상을 다 받아들여요. 당연하죠. 반제국 반봉건주의를 내세우는데. 에?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계급적인 관점으로 가거나 예술을 너무 단일한 것으로 좁혔을 때 김용준은 저항하죠. 보세요. 김용준이 1926년에 1931년 동안 일본에 유학하는데 이 시간대가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가장 만개한 때입니다. 이 정말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간대가 1926년 31년 때입니다. 이미 1920년대부터긴 하지만 이미 1920년대 되면 여러분 일본에서는 막스 레닌 전집이 다 번역돼서 읽힙니다. 당시 웬만한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다 깊이 경도되죠. 그리고 아직 일본이 전쟁 체제로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상들이 허용됐었습니다. 김복진이 말하기를, 김복진은 그 프롤레타리아 미술 운동에 대한 반대에 대한 논의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마르크시즘과 변증법적 유물론을 거부합니다. 왜? 예술이 정치 경제에 예속된다고 하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마르크스 논의처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당대 현실 속에 관여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득이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주어진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체제에서 살고, 우리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현실, 경제 구조가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회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회와 깊이 연동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거나 예를 들어 청년들이 내가 취업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자학하지 말고 취업이 안 되는 건 지가 모자라서라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간에 우리 한국 경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배제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잘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학적으로 내가 스펙이 약해서 뭐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정치 경제로만 환원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미술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미술도 생각해 보시면 오늘은 더 이상 어떤 이념이 사실 사라져버린 시간대입니다. 동시에 한국 현대 미술은. 그렇죠? 어떤 특정한 경향이 주도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반면 우리 한국 현대 미술의 지금 극사시주의나 팝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는 가만히 보면은 왜 그럴까요? 시장의 상당 많은 부분 견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선호되거나 시장에서 팔리만 하거나 시장이 요구되는 작품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무의식적으로 규정하는 힘으로 작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과 무관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은 결국 뭘까요? 지금 당대의 미술에서 논의되거나 인정받는 미술을 하지 미쳤다고 그건 무관한 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술가들도 끝없이 지금 미술계에서 무슨 미술이 논의될까? 평론가나 큐레이터들이 어떤 걸 선호할까? 어떤 작가들이 뜰까? 시장에서 어떤 게 팔릴까라고 하는 것을 물론 거기에 전적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너도 나도 각계의 전투식으로 작업하고 있지는 않다고 웃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견인되는 것도 보기 좋지 않고 뚝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미술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내가 여전히 인상주의적인 걸 하겠다 재현적인 걸 하겠다 이것도 문제겠지만 네. 미술은 당대 현실과 긴밀한 연관이 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율적인 영역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김복진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술적 요소를 갖지 않는 비예술품은 예술이라 이름 불릴 수 없다. 당시 카프 미술에 말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 미술을. 그러므로 예술은 정치화할 수 없고 방향 전환할 수 없고 변증법적 기제에서 취발할 수 없고 비예술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예술의 대중성을 위해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토대로 창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할까요? 어떻게 미술가들의 자유를 단일한 하나의 양식으로 규제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당시 제가 보기에는 식민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카프의 날카로운 이론적인 비평적 작업을 했던 거는 근원 규명률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이들은 임화 같은 사람들이겠죠. 임화나 이런 사람들의 프로 예술에 대한 그 옹호 논리는 아주 치열합니다. 그는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예술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예술이 어떤 선전선동적인 도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술성을 가져야 된다. 잃지 말아야 된다. 예술성. 이 예술성이 뭐냐가 아주 핵심적인 것 같아요. 예술성, 조형성, 예술성. 그렇죠? 어떤 게 예술성일까요? 어쨌든 김용준 같은 경우는 프롤레타리아의 미술 동맹들은 예술성을 포기하고 대신 어떤 정치적인 수단, 목적, 선동적인 그런 그림,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그림입니다. 레넨주의 횃불을 들고 있는 이런 그림들. 다분히 선동적인 그림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춘이라는 작가가 함흥 질소 비료 공장의 노동자 봉기들을 목판으로 다룬 겁니다. 판화로 다룬 겁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장면들, 흑백 구조라도 장엄하게 표출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도 보십시오. 이상춘도 대표적인 이갑기 이상춘 대표적인 프롤레타리 예술동맹의 화가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림들. 왜 판화에 주목했을까요? 판화는 유화나 다른 그림과 달리 신속하게 배포될 수 있고 대량 생산될 수 있고 쉽게 알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여러분 80년대 민중미술은 대표적으로 목판화 운동이 거세졌잖아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80년대 목판화 운동의 대표적인 주자가 오윤이지요. 오윤. 그렇죠? 오윤, 홍성담, 유연복, 김준권, 네. 나중에 이철수 같은 작가. 이철수는 오윤의 아주 짙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실 지금 굉장히 선미가 풍기는 그런 압축적인 단상적인 판화라지만 사실은 이철수 선생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림은 솔직한 말로 너무 힘이 빠졌다고 보죠. 예. 그러나 어쨌든 뭐 중요한 목판화가죠. 이상국 같은 작가 뛰어나죠. 목판화를 했던 이유는 신속하게 배급할 수 있고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도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가 작가들은 이런 목판화 판화 제작을 했다. 어쨌든 근원 김영준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가의 작가들이 예술성을 간과하고 너무 정치적인 이념만 앞세우고 있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 예술은 어쨌든 예술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로 보는 것이죠.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당시 많은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측에서는 그 예술성은 부르주아들의 신화다.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비난을 하죠. 이 논의는 여러분 그대로 80년대도 연장됩니다. 너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참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80년대도 끝없이 민중미술과 이른바 순수미술 또는 모더니즘과 현실주의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모더니즘 진영이 현실주의 미술, 민중미술을 비판할 때 예술성이 없다. 미술을 도구화한다. 반면에 현실주의 미술가들은 그건 부르주아적 신화에 불과하다. 예술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김영준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하냐면 그는 조선의 현실, 빈민계급의 참상, 그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고 그도 분명히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이 현실에 가장 적합한 형식의 창조를 위해 전이가 돼야 된다. 단순한 리얼리즘으로 그를 고발하는 그림에 머무르지 말고 그런 걸 직시하되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형식들, 새로운 전이를 만들어야 된다. 조선 민족에게 적합한 형식을 찾기 위해 전이가 돼야 되고 근데 그는 그 전이를 어디서 찾냐면 품격으로 찾아서 고전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 동양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문인화의 세계는 서예로 돌아갑니다. 이건 당시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현실이 직시하자고 하는 입장은 상당히 좀 배리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김영준은 이런 조선시대 30년대 들어서는 조선시대의 문인화로 돌아서지요. 네. 우리 고전의 형식미에 주목하게 됐다. 정현욱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의 적극적인 참여 인사는 아니지만 이 그림은 당시 식민지 시대 때 조선 민중들의 삶을 보여주는 매우 리얼리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드문 예입니다. 이거는 대합시의 풍경인데 당시 이런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대합시 한 구석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풍경입니다. 마치 프랑스의 도미의 작품처럼 풍자적인 뉘앙스가 짙죠? 네, 대합시 풍경. 물론 이건 40년대긴 하지만 이런 시각은 분명히 카프의 영향이 짙게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 1935년 되면 카프는 다 조선 공산당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다 옥고를 치르고 좌제돼서 다 지하로 잠적해버리죠. 예, 지하로 잠적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친일로 도입하거나 나머지는 다 지하로 잠적해버리거나 다른 만주나 북간도로 가죠. 근데 정현웅 같은 경우는 1940년대 이런 작업을 했던 특이한 작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당시 서민들, 시민, 당시, 좀 풍속화적인 느낌도 들지만, 리얼리즘적 시각에 입각해서 당시 조선 민중들의 현실 세계를 포착한 그런 그림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그림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런 어떤 지소비료 공장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런 그래픽하거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 표지 디자인들. 예? 시대 공론. 세련돼 보이죠? 이건 러시아 구성주의 영향이 아주 짙게 반영되고 있는 표지들입니다. 네. 엄청나게 붉은 깃발을 들고 있고 혁명을 주창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시대 공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비평, 신흥조선. 이게 다
다 당시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에서 만든 기관지거나 이런 잡지 표지들 이런 건 이제 인쇄 미술이라고 말하죠. 출판 미술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디자인이 달라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복진 같은 경우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작가들은 단지 전시장에 그러니까 당시 조선미술 전람회 같은 선전에 내는 이른바 서양화, 동양화 주각 같은 순수 미술, 순정 미술만이 미술로 보지 않고 간판, 디자인, 잡지 표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매체라고 인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민중들을 각성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출판 미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출판 디자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매우 세련돼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선동적인 고스란히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의 양식이 떠올리긴 하지만 이런 그림은 이 작품은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멋있죠? 비판, 크리티시즘. 아까 선봉이라는 거 보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서양화나 동양화 조각으로 이 프롤레타리아 이념을 보여주는 작업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일제에 의해서 탄압되는 과정에서 작품들이 대거 강제로 몰수당했고 또는 소각 처리가 됐거나 사라져버렸고 또 당시 이 사람들이 대개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작품들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당시 프롤레타리아 카프의 핵심적인 작가면서도 비록 우리가 보는 서양화나 동양화 같은 건 아니지만 이른바 만문 만화, 즉 잡지에 글과 함께 실린 만평 형식의 만문 만화가 1930년대, 30년대에 그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 인식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안석주라는 이 작가는 미술이 대중매체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든 너무 흥미로운 작가입니다. 그 작품을 몇 점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아까 그냥 띄워놨던 거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런 겁니다. 안석주의 만문 만화는 안석주가 1930년대 초반에 조선일보사에 들어가서 한 3, 4년 동안 28년부터 한 34, 5년까지 이런 만문 만화를 그립니다. 이 만문 만화는 물론 아주 센 정치적인 이슈는 없어요. 그 전에 26년도, 28년도는 센 정치적인 발언을 했지만 일제에서 탄압되고 30년대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만문화는 상당히 순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의 그 모던한 풍조, 당시 부르주아 문화, 지난 시간에 말했던 1930년대 경성시가지의 도시 문화가 빚어내는 모순들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전차에 앉아있는 여성들이 각선미를 드러내면서 다리를 다 이렇게 꼬고 앉아있는 거다. 대단한 다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치마에. 퉁퉁한 다리에. 이 구두도 너무 이쁘죠? 당시 패션들 보세요. 야, 유행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쵸? 유행이라고 하는 건 권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 유행 있다가 다른 유행 갔다가 권태로움을 계속 교체하죠. 근데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아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아리의 문구가 너무 재밌어요. 보실래요? 나는 신경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어야 해요. 돈만 많으면 누구나 좋아요.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집세를 못 내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것 한 상자만 사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외국 유학생하고 결혼하고자 합니다. 무슨 종아리에 대놓고 선전하고 있는 것 같죠? 무슨 결혼의 듀오 같아요. 나는 아주 독신입니다. 나는 문화주택만 지어주는 이면 70살도 괜찮아. 대단한 발상입니다. 70살에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빨리 죽기를 바라겠죠. 어쨌든 피아노 한 채만 나눠주면 이건 당시의 시대 풍조를 많은 여자들이 당시 모던한 이런 유행의 새로운 상품, 아름다운 미에 현혹되지만 경제력이 없잖아요. 자신의 이러한 소비 유혹을 꿈을 환상을 실현시켜 줄 사람은 경제력 있는 남자예요. 물론 모든 여성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 구조상 남성들만의 경제력을 독점할 수 있는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력에 기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이 주체적이 되려면 경제력에서 독립돼야 됩니다, 사실은. 남성의 경제력에 의지하는 순간 여성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쉽게 실현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여성들이 당시 여성들에게 무슨 일할 거리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록 초가집에 사했지언정 경성 시가지를 나갈 때는 이렇게 짧은 치마에 흰껏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고 이러고 다니면서 돈 많은 남자를 속칭 꼬시는 꽃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재밌죠? 초화 풍경. 초화 풍경이라는 게 자꾸 보시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어요. 근데 창밖을 보니까 뚱뚱하고 정말 험하게 생겼지만 돈은 많은 남자가 이 풍만한 이 글래머 여성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죠. 그죠? 도끼질하면서 속상한 겁니다. 이게 모르게 그런 빈부격차에 따른 상실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제가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요사이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온대 지방의 특유한 기후다. 모든 풍경이 산뜻하니 상쾌하다. 나무 사이로 실내 가로풀을 밟으며 싱싱히 걸어가는 향락군의 가냘픈 속삭임 흥겨운 노랫가락에 발맞춰 오락가락하는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해보면 아름다우려니 하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윤광로 앞에서 한 말을 잡고 이런 향락의 시절에 속절없이 땀에 쩔어 지내는 무리가 있다. 그들은 창 너머로 그 아름다운 청년들의 풍경을 볼 때 이 피에 박찬 팔뚝이 부르르 떨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여름도 이내의 여름이 아니라면 언제나 이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여름, 즐거운 여름이 올 것인가? 뭐 이런 귀절을 안석주가 쓰고 있습니다. 음. 1930년 여름이라는 만문 만화입니다. 읽어봐드릴게요. 소위 홈브라당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렇죠? 혼마치를 배회하고 있는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을 홈브라당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소위 홈브라당의 음모가 1930년의 여름에는 더욱 노골화하여 진곡의 찻집, 빙수집, 우동집, 카페의 파르스름한 전등 아래에 배기의 걸입니다. 배기의 걸이 사나이와 사나이의 날개에 가리어 전기 유성기 소리에 맞추어 눈썹을 치올렀다 내렸다 하며 새소리 같이 바르르 떠는 노래로군. 노래를 한다. 칼피스도 좋거니와 잠 오지 않게 하는 커피에도 아이스 커피를 두 사람이 하나만 청하여다가는 두 남녀가 대가리를 부비대고 셉니다. 표현도 셉. 대가리를 부비대고 보리죽을 쭉쭉 빨아먹는다.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언어. 대가리를 부비대고 보리주기를 쭉쭉 빨아먹는다. 사랑의 아이스커피. 이 집에서 아이스커피, 저 집에서 아이스커피. 그걸 그래도 모자라서 1인들 뻔으로 혀끝을 빳빳 짚어서 아다시 아이스커피가 다이스키요. 머릿속은 텅 비어도 자존심 많으신 그들은 팔짱 놓아 있게로군. 뭐 이런 1930년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조롱하고 있는 게 안석주의 만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죠? 가상소견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이게 다 나이가 쓰러지는 초가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여자는 모던 거리에 지금도 너무 세련된 복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 대단한데요.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그렇죠? 짧은 치마에다가 모자까지 쓰고 단발머리에다가 이 하이힐 보세요, 하이힐. 예. 너무 신었다기보다는 낑겨놨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사람의 인격이 그 외화에 있는가, 즉 겉모습에 있는가? 한 여성의 미가 그 난사되는 색채로 거죽을 꾸미는 데에 있는가? 길로 지나가는 수레바퀴의 울림에도 쓰러질 듯한다. 허물어진 초가집에서 나오는 양장한 여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값보다 몇 배나 되는 그 옷을 입고 굶주린 사람들의 누더기 떼가 이 모진 바람에 날리어 찢어져 흩어지는 이 서울의 거리를 거닐 때는 그는 모든 것이 초계같이 보일 것이다. 공작이여 쇠창살 속에 화려한 저 꾀꼬리를 피워 만족하는 동물원 창살의 공작이여 다른 창살 속에서 울부짖는 새소리를 듣느냐. 이게 굉장히 당시 빈번한 풍경이기 때문에 안석전에 이렇게 신랄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서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이게 다 수작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서는 창경원 어떠한 모던 걸 하나가 개를 끌고 배회할 때 또한 어떠한 모던 뽀이 하나가 포켓에서 과자를 그 개에게 던지니 개는 그 남자를 따있고 그 여자는 개의 올가미에 끌려 두 남자는 이렇고 저러고 이야기가 어울려졌다. 그러니까 여자가 개를 들고 데리고 나왔을 때 남자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포켓에서 과자를 던져줘서 개를 유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죠? 얼마 뒤에 두 남녀는 벤치에 걸어 앉아 속삭일 때 그 개는 무엇을 보았는지 간드러지게 짖는다. 그런즉 조금 있다가 앙바름한 암캐 한 마리가 그 개의 입을 핥고는 또한 속삭이다가 그 암캐는 그 숙에게 눈짓을 한다. 이때 개이 하는 말, 미스 애경, 당신은 날마다 걸리지만 나는 천재 이루이니 올 개미만 좀 놓아주구려. 시절이 봄이 아닌가요? 당시 정말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개를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개를 매개로 남녀가 연애를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개 끌고 나오면 아무래도 말 끊기 쉽잖아요. 그 개를 비밀로 이제 말을 거는 거겠죠. 여기 재미난 게 이런 것도 당시의 춤바람을 보여주는 건데요. 당시에는 춤바람이 엄청나가지고 카페마다 딴소의 겸용이라고 나 있습니다. 애로 행상들이 돈푼이나 모아보자고 딴소를 허가원에 제출하면 의뢰이 불허가만 하지만 당시 경찰국에 많은 조선인들이 뭘 청원했냐면 딴스홀을 허가해달라고 그래요. 허가가 불허됐다고 그래요. 만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카페나 이런 데 춤을 추는데요. 요사이 카페에서는 공공연하게 댄스가 대유행이다. 이러고 보면 공평무사하신 신령님 같다는 경찰들은 아직은 눈을 감은 듯한 게 장차 카페마다 댄스홀 경영으로 허가를 내릴 예산이신가. 이 댄스홀을 별도로 허가해주지 않는 대신에 카페에서 댄스 붐이 일어나는 걸 허용하고 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죄송합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이렇게 축구기를 틀어놓고 남녀가 붙어서 댄스를 하고 있고 항상 벽에는 이렇게 정물화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던한 실내 풍경이 되는 것이겠죠. 이 덕숭 돌담길 같죠, 여러분? 네, 덕숭 돌담길입니다. 이게 너무 슬픈 건데 중간만 읽어볼게요. 가을이 짙어지니 님이 떨어지고 나무가 메마르다. 조선의 얼굴은 또한 창백하다. 이게 안석주의 시선입니다. 가을이 짙어지니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메마른데 조선의 얼굴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창백하다는 겁니다. 담 모퉁이로 도돌아가면 조선의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도 왜 그리 처량하냐. 여보서요, 우리가 결혼하면 살 집이 있나요? 먹을 것이 있나요? 그렇지만 저는 당신이 없고는 못 살아요. 이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해서 먹고 살 게 있느냐? 식물 상황에서 어려운 거니까요. 그 여자의 얼굴 좌우면은 단풍빛이 돌면서도 그의 눈에서는 찬소리가 모여서 방울이 진다. 왜 그리 비관을 해요? 그렇지, 그래. 살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힘없는 내가 곰팡이 덕대 노릇을 하겠소? 당신의 오만이 노릇을 하겠소? 어떻게든 결혼을 합시다. 설마 막혀도 솟아날 구멍이야 없을라고. 비관을 하면 안 될 것을. 그 사나이의 말도 일종의 비명이다. 옛날 말이라 사실 제가 쉽게 독해가 어렵죠. 어쨌든 당시 이렇게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해서 사랑에 빠지지만 먹고 살 집이 있느냐, 먹고 살 일이 있느냐, 직업이 있느냐를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안석주의 신문 만화, 만문 만화였습니다. 시니컬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시 식민지 시대 때의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아스팔트 걸 몇 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아스팔트 걸, 요게 재밌는데. 아스팔트의 딸입니다. 중간만 읽어볼게요. 그는 입으로 껌을 씹으면서 라파로마를 굿노래로 하며 걸어갈 때 그 유열.
또 그리고 바람같이 마주칠 때 스쳐가는 사나이들의 눈빛과 자기의 눈빛 맞추듯 지나가는 남자들과 눈빛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구문발에 잠옷 위에 마주치는 고양이들의 눈빛같이 마주치는 그때의 그 감각적 선율의 일종 뭐 이런 겁니다. 네. 다른 거 보시죠. 요거 보실까요? 요것도 너무 재밌는데. 네. 이건 막 미친 듯이 그 백화점, 예? 백화점의 상품들을 사는 조선 당시 사람들입니다. 요사의 그리운 고향을 간다는 바람에 졸음을 참고 간신히 제1학기 시험을 치르고 허둥지둥 정거장을 나아가는 여학생들. 서울 동모의 작별 인사보단 미츠코시나 조지아를 들려서 곧장 정거장을 나아가는 축이 있다. 미츠코시나 조지아에 들어가서 어떠한 물건을 사는지, 그 비지땀을 흘려서 학비를 보내주는 부모에게 바칠 선물인지는 몰라도 어떤 시골 영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일이다. 그 아비 돈으로 학비를 쓰는 것이어서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래 방학해 돌아온다는 것이 제 화장품은 사가지고 왔지 온. 서울에 그 흔한 눈깔 사탕도 안 사다 주는 게 하며 혀끝을 차는 이가 있다면 결국 웃을 일이 아니겠지. 시골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학비를 보내주는 여학생들이 시골에 내려갈 때 그 흔한 눈깔 사탕 하나 안 사주고 지 화장품만 잔뜩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아마 당시도 세일이 있었나 보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당시 안석주의 만문만화인데 뭐 너무 많지만 이 안석주의 만문만화와 관련된 책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직 씨가 이 안석주의 만문만화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요. 미술적으로는 당시 그런 그림을 보기는 어려웠지만 안석주의 만문만화야말로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들이 당시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작품 자체가 상당히 신랄하게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다. 예. 당시 경성의 그 자본주의 문화 자체가 당시 식민지 조선 민중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피폐화시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조소를 머금고 있다. 거기에 반해서 이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예술을 지나치게 정치화시키거나 예술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꼬장꼬장 생겼죠? 예. 그런 김영준은 동경미술대학에서는 서양어로 전공했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30년대 들은 동양어로 도이죠. 왜냐면 조선시대 문인화를 가장 중요한 전위적 미술로 보는데 서양어를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동양어로 돕니다. 그는 김영준입니다. 그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죠. 그는 김영준이 그래서 그린 게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여러분 근원이고 근원 자신이고 이게 누굴까요? 홍명입니다. 홍명이. 홍명희 선생이 무슨 소설을 썼죠? 식민시대 최고의 소설인데 임꺽정이죠. 그렇죠. 임꺽정. 대단한 소설이죠, 여러분. 임꺽정은. 여기 보시면 홍명희 선생의 그 서재입니다. 이게 정말 문인풍이 풍기죠? 여기 지금 근원 선생이 아주 깍듯한 예를 바치면서 홍명희 선생을 문안하는 장면을 자신이 그렸어요. 요 근원 김영준의 젊었을 때부터 늙어서 근원 김영준은 알다시피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있다가 장발과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둬서 동국대학교로 갔다가 다시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이 근원 김영준을 추종했던 많은 학생들이 이 근원 김영준을 서울대학교 밑에 학장으로 앉힙니다. 이 사람이 뭐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또 당시 물론 미군정이라든가 이승만 여건을 환멸을 느꼈던 근원 김영준은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서울대학교를 학생들이 접수한 이후에 학장이 됩니다. 그러다 곧 수복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어정쩡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미 공산 치하에서 미술대 학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은 분명히 죽을 거를 알고 월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대학의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해서 오늘날의 북한의 미술 이념 뭘까요? 조선화입니다. 조선화. 북한은 조선화라고 부릅니다. 그 조선화의 이론적 정초를 형성한 사람이 바로 근원 김영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원 김영준은 65년인가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 신문을 내놨는데 그 신문에 김일성 장군 사진이 실려서
김일성 장군을 훼손했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자살합니다. 불우하게 죽죠. 이게 말년입니다. 말년의 모습. 대단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남한에 있었다면 한국 미술계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그렇게 만났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건 1930년대라는 상황 속에서 당시 식민지 상황을 미술적으로 해명하고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극악한 현실과 또 가장 그런 모순의 피해를 받고 있는 민중들을 주목하는 미술운동이 있었었다. 그것이 파스쿠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그 파스쿠라가 나중에 염군사와 함께 섞이면서 25년대에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졌다. 이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민중을 위한 예술, 또는 조선 내 민중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식민지 지배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지나친 정치성 또는 당파성, 계급적 관점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술 자체의 힘이 사실은 갖추기가 어려워졌다. 또 하나는 일제의 격렬한 공산당 탄압에 봉착하면서 1935년에 완전히 소멸됐다. 그러나 한 10여 년 동안 이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 남긴 흔적은 만만치 않다. 김복진의 민중을 위한 예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셨던 서경 안석주와 같은 만문 만화들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미술을 전공으로 한 집단 내지는 엘리트 계층 또는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본가 계급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미술을 통해서 당대에 주어진 현실을 비판하거나 개선하거나 인식시키는 각성하고자 하는 쪽으로 출발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미술이 어느 하나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미술이 순수 미술만 있어서도 안 되고 미술이 시천 이런 정치적 미술만 있어서도 안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미술의 정치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 항상 주목해야 될 건 미술의 정치화는 정치적인 내용을 담는 게 미술의 정치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미술의 정치화는 미술 자체의 미술의 형식, 미술의 장르, 미술의 체제 속에서 변화를 마련해야 되겠죠. 미술은 알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겁니다. 미술은 감각적인 겁니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혁명은 인간혁명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익숙했었던 가치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 우리는 알다시피 다 자신이 시각으로 사회과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가치관을 끝없이 내재하면서 사물과 세계를 봅니다. 그렇잖아요? 다 거기에 기들여져 있잖아요. 따라서 자기한테 익숙한 시선이나 익숙한 감각 이외에 외부에서 사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기대해지고 타성화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감각과 지각을 늘 반성하면서 외부에서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때 새로운 감각이 발생되겠죠. 그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키는 미술이 미술의 정치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한 예가 오로지 재현이라든가 리얼리즘적 관점 속에서 일점 투시점에 의해서만 세계를 파악하고 그것만을 미술로 봤었던 데 벗어나서 입체파, 피카소의 입체파는 비로소 그 재현적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술의 정체를 실현했다.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재현이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도 사물과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초인식주의도 나오는 것이죠. 무의식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주 같은 거는 형상에만 사로잡았던 미술을 비로소 진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인식시키면서 결국은 서양의 현대미술은 여러분 진료로 나가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회화나 조각이 최종적으로 모더니즘의 극한점은 어딜까요? 회화는 텅 빈 캔버스에 물감과 붓질로만 남고 조각은 뭐죠? 물질덩어리, 도나트 조드나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죠. 박스 형태로 규격되지 않고 물질만 보여주잖아요. 형상은 다 사라져버리죠. 예. 물론 진료만이 미술은 또 아니죠. 그래서 진료가 아닌 또 다른 감각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미술의 또 다른 새로운 각성이고 새로운 지각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술의 정치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 이게 미술의 정치들입니다.
또 하나 미술의 정치는 자격과 관련된 건데 자격 없는 것을 자격을 주어주는 것.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미술의 정치입니다. 예를 든다면 마르세유 듀샹은 대량 생산되는 변기라고 하는 것들을 전시장에다 갖다 놓으면서 오로지 장인적으로 수공예적으로 만든 것만이 미술력이 여겼던 것, 그것만이 미술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을 깨고 대량 생산된 것이지만 그것도 새롭게 예술을 볼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했었어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 사건입니다. 정치는 자격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게 정치겠죠. 미술의 정치는 자격 없는 것들에 자격을 주는 것, 미처 지각되지 못했던 것들의 감각과 지각을 발생시키는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기존에 상토화됐었던 가치관이나 감각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 새로운 감각을 발생시키는 것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간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런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감각으로 혁명이 가능했을 때 비로소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막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스의 생각을 너무 좁게 이해했었지 않았을까. 미술을 정치화시키는 것이 결코 마르크스즘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미술의 정치화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1930년대에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이 우리한테 남겨진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